세계를 호령하던 초강대국 미국, 그들의 군사력은 가히 압도적이었죠. 최첨단 무기와 엄청난 물량, 그리고 세계 최강의 훈련된 병사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니 당시 그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 세계의 시선은 한결같이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 나라가 작은 농업국가 베트남과의 기나긴 전쟁에서 끝내 무릎을 꿇어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은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머릿속을 맴돌며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흔히들 우리는 이 충격적인 패배를 설명하며 미국의 오만함이 부른 자업자득이었다거나 베트콩의 끈질긴 게릴라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결과였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전쟁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들의 저항 정신과 전술은 분명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이 길고도 비극적인 전쟁의 모든 진실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역사는 언제나 단순한 하나의 답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복잡하고 미묘한 면모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깊고 다층적인 이야기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숨겨져 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떠날 여정은 바로 그 복잡하고 충격적인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맞춰보는 과정이 될 겁니다. 강대국조차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웠던 전쟁의 본질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인간 사회의 다양한 역학관계와 그 속에서 벌어진 수많은 선택들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렴풋이 짐작만 해왔던 혹은 전혀 알지 못했던 미국 패배의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은 분명히 충족될 것이며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베트남 전쟁은 단순히 두 국가 간의 물리적 충돌을 넘어 냉전 시대의 이념 대결, 식민주의의 잔재, 그리고 한민족의 뜨거운 독립의지가 뒤섞인 거대한 소용돌이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군사력의 우위만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과 오판, 정치적 야망, 그리고 예상치 못한 민중의 저항이 얽히고 설킨 비극적인 드라마였죠. 마치 거대한 빙산처럼 수면 위로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일 뿐, 그 아래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진실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숨겨진 진실을 찾아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하려는 탐험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여정에 임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미국에게는 뼈아픈 상처와 깊은 교훈을 남겼고 전 세계에는 강대국의 한계와 전쟁의 잔혹한 본질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당시의 인물들이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 선택들이 어떤 파장을 불러왔는지 생생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을 통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복잡성과 인간 본연의 모습을 이해하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과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까요? 그리고 이야기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처럼 베트남 전쟁은 단순한 승패의 기록을 넘어 강대국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의 본질과 인간 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베트남 전쟁이 남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제공하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전쟁의 비극을 깊이 성찰하고 인류에게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베트남 전쟁의 진짜 얼굴, 그 감춰진 진실을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의 여정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겠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미국이 대체 왜 작은 농업국가 베트남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 패배를 미국의 오만함이나 게릴라전의 승리라는 단순한 공식으로만 이해하곤 합니다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진실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감춰진 진실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나갈 겁니다. 1950년대 중반, 냉전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덮치던 시기,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대의명분 아래 베트남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들은 베트남을 공산주의 도미노 이론의 첫 번째 조각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베트남이 공산화된다면 동남아시아 전체가 마치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차례로 공산주의의 물결에 휩쓸릴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이러한 시각은 미국 지도부에게 과도한 낙관론을 심어주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막강한 힘으로 베트남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오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미국의 눈에는 베트남이 단순히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충돌하는 이념 대결의 장으로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베트남 민족이 수천 년간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워왔던 역사, 그리고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며 삭튼 강력한 민족주의의 힘을 완전히 간과했습니다. 호찌민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공산주의 지도자를 넘어 베트남 민중에게는 독립과 해방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깨닫지 못했죠. 이러한 무지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늪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오판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철저히 이념적 대결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고 이것이 결국 전쟁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편 전장으로 나선 미군 병사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훈련받았던 정규전의 공식은 베트남의 울창한 정글과 구불구불한 산악 지형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죠. 베트남 민족 해방전선, 즉 베트콩은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미군에 맞서 게릴라전이라는 비정규전으로 저항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울창한 정글 속에서 길을 헤매기 일쑤였습니다. 빽빽한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습하고 후텁지근한 공기는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야는 병사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적의 기습 공격, 땅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부비 트랩,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매복 공격은 미군에게 극심한 공포와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은 병사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내가 대체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죠. 미군은 현대적인 무기와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베트콩은 자신들의 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점을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좁고 어두운 지하 터널을 미로처럼 연결하여 은신처와 이동 통로, 심지어는 병원과 지휘본부로까지 활용했습니다. 이 터널은 미군이 아무리 폭격을 퍼부어도 쉽게 파괴할 수 없는 요새가 되어주었죠. 베트남 민중의 저항 의지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공산주의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외세로부터 자신들의 조국을 지키려는 민족 해방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찌민의 리더십 아래 베트남 사람들은 놀라운 단결력과 희생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베트남 민족주의의 진정한 힘이었죠. 거대한 코끼리가 작은 개미를 밟아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개미는 땅속 깊이 굴을 파고 숨어 코끼리의 발바닥을 끊임없이 물어뜯는 형국이었습니다. 강력한 화력은 무성한 정글 속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기 어려웠고 대규모 병력은 예측 불가능한 게릴라 전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전술적 한계를 깨닫기 시작했고 승리를 확신했던 초기의 오만함은 점차 깊은 혼란과 좌절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전쟁은 미국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전쟁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할 무렵 또 다른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며 전세는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1964년 발생한 통킹만 사건은 미국이 전면전으로 뛰어드는 결정적인 명분이 되고 말았죠. 미국은 북베트남이 자국 구축함을 공격했다고 발표하며 보복을 선언했고 이는 곧 의회의 통킹만 결의로 이어져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군사 행동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로써 베트남 전쟁은 더 이상 제한적인 개입이 아닌
미국이 총력을 기울이는 전면전의 양상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 후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병력을 베트남으로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병력은 수십만 명에 달했고 하늘에서는 폭격기가 쉴 새 없이 폭탄을 쏟아부었으며 지상에서는 최첨단 무기들이 불을 뿜었죠. 하지만 이러한 압도적인 군사력은 베트남의 끈질긴 저항과 예측 불가능한 게릴라 전술 앞에서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길어지고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사회 내부에서는 이 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회의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먼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점차 미국 내에서는 반전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의 전쟁 논리에 정면으로 맞서며 평화와 사랑을 외쳤습니다. 징집영장을 불태우고 거리에 나와 전쟁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죠. 이들은 히피 문화와 함께 자유와 반항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피스 사인은 전쟁에 반대하는 전 세계인의 공통된 언어가 되었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반전 운동의 뜨거운 구심점이 되었고 많은 지식인과 예술가들도 전쟁의 부당함을 목소리 높여 비판했습니다. 또한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전쟁의 참혹한 현실이 여과 없이 미국 가정의 안방까지 전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고 고통받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정글 속에서 좌절하는 미군 병사들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부의 낙관적인 발표와는 너무나도 다른 전쟁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언론의 보도는 전쟁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고 미국 사회의 양심을 흔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반전 움직임은 미국 사회를 깊은 갈등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전쟁을 지지하는 애국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했고 세대 간의 간극은 더욱 벌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징집을 피해 캐나다로 도피하거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미국은 단일한 국가의 모습을 잃고 전쟁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쟁의 확산은 단순히 베트남의 국경을 넘어 미국의 심장부까지 혼란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이제 미국은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갈등이라는 또 다른 전선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을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미국은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미국은 이제 헤어나오기 어려운 깊은 딜레마에 빠져들게 됩니다. 전쟁의 확산은 국내외적으로 거센 비난을 불러왔고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군대를 철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당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명예로운 철수라는 단어에 집착했습니다. 단순한 패배로 비치지 않으면서도 이 길고 고통스러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명예로운 퇴각에 대한 강박은 전쟁을 더욱 질질 끌게 만들었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은 상상하기 어려운 막대한 인명 손실을 입게 되었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머나먼 타국에서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그들의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동시에 전쟁은 천문학적인 재정적 손실을 야기했습니다. 막대한 전비는 미국의 경제를 짓눌렀고 사회복지나 국내 투자 등 다른 중요한 분야에 쓰여야 할 자금들이 전쟁터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끝없는 소모전 속에서 미국 사회 내부에서는 전쟁에 대한 회의감과 반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닉슨 행정부는 새로운 출구 전략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트남화, 베트너미제이션 정책이었죠. 이 정책의 핵심은 미군이 단계적으로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대신 남베트남군이 스스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미군의 짐을 남베트남군에게 넘겨주는 듯한 모습이었죠. 닉슨 대통령은 이 정책을 통해 명예로운 평화를 달성하고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미군 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잠시나마 전쟁의 끝이 보이는 듯한 희망이 피어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화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남베트남군의 전투력은 미군이 철수하면서 점차 약화되었고 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지원 없이는 스스로 전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 끝에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됩니다. 이 협정으로 미국은 모든 전투병력을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베트남 내에서의 휴전이 선언되었죠. 겉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사실상 미군이 베트남에서 손을 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졌고 평화협정은 그저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불과 2년 후 모두가 예상했던 비극적인 결말이 찾아옵니다.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이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을 함락시킨 것이죠. 이른바 사이공 함락은 베트남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미군 헬기가 사이공 주재 미국 대사관 옥상에서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태우고 철수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강대국 미국의 처참한 패배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이미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깊은 무력감과 허탈함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전쟁의 비극적 종결을 알리는 동시에 미국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명예가 결국은 허상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죠. 전쟁에서 돌아온 수많은 참전 용사들은 영웅 대접은커녕 전쟁의 상흔과 사회의 냉대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길고 분열적인 전쟁으로 기록되었고 그 쓰라린 패배의 기억은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사회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사이공 함락이라는 비극적 결말은 사실 미국 지도부가 수년 동안 씨름했던 깊은 딜레마의 마지막 장면에 불과했습니다. 막대한 인명과 재정적 손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명예로운 철수라는 목표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죠. 강대국으로서의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면서 전쟁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복잡한 난제를 해결하고자 나섰던 인물이 바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장기화가 가져올 국내외적인 파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닉슨 행정부는 이른바 베트남화, 베트너미제이션 정책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미군의 지상군 병력을 점진적으로 철수시키면서 그 빈자리를 남베트남군이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군사력과 장비를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었죠. 마치 위독한 환자에게 스스로 일어설 힘을 키우라며 지팡이를 건네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병세가 깊어진 남베트남에게는 역부족인 처방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미국은 북베트남과의 비밀 협상을 치열하게 진행하며 어떻게든 전쟁의 출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길고 지난한 협상 끝에 마침내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모든 미군의 철수와 포로 교환을 명시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의 종식을 알리는 희망적인 신호처럼 비쳤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이를 명예로운 평화라고 선언하며 미국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죠. 그러나 실상은 남베트남을 홀로 남겨두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였습니다. 평화협정은 북베트남군의 남베트남 내 주둔을 사실상 인정했고 남북 간의 근본적인 정치적 해법은 마련되지 않은 채 미군만 빠져나간 것이었으니까요. 강대국 미국의 정치적 계산이 만들어낸 이 평화는 너무나 이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결국 미국이 베트남에서 완전히 발을 뺀 지 불과 2년 만에 북베트남은 총공세를 감행했고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은 허망하게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불명예스러운 패배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당시 미국 지도자들의 얼굴에는 깊은 무력감과 함께 모든 노력이 허탈하게 무너져 내리는 비극적인 감정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사이공 함락은 단순히 한 도시가 점령당한 물리적인 패배를 넘어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가적 자신감과 세계 질서에 대한 통제력이라는 거대한 기둥까지 흔들리게 되었죠. 당시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이 패배는 마치 거대한 제국의 심장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과 같았을 겁니다. 베트남 전쟁은 압도적인 군사력만으로는 결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이념 대결, 민족주의, 지형적 특성, 그리고 무엇보다 인민의 끈질긴 저항 의지 등 수많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데 얽혀 강대국조차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는 전쟁의 본질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마치 거대한 바위가 작은 물방울들의 꾸준한 침식에 의해 결국 부서지는 것처럼 미국의 막강한 힘도 베트남이라는 작은 나라의 저항 앞에 무릎 꿇고 말았던 겁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패배한 드문 사례로 기록되며 전쟁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